네, 오는 9월 서울, 세종을 포함한 전국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되고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주요 과제에 포함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이제 지난 2월부터 세종시로 출근하시게 된 거죠? 3월 초부터. 2월 21일부터. 2월 21일부터면은 지금 이제 약 한 달 다가오고 있는데 뭐 이제 한 2주 지났습니다. 예, 2주 정도 지났네요. 세종시에서 근무하시니까 혹시 어떠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것 같은데 저희들보다도 앞서가서 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 생각하면 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닌데 우선은 민간 빌딩을 임대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거기 새 건물이 되어나서 새 집 증후군도 있는 것 같고 밑에 공사하는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게 있어서 조금 아직은 직원들이 조금 아직 정을 못 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면 오늘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발표하신 걸로 아는데 또 주요 과제에 자치경찰제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이제 아직은 잘 모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이라는 거는 각 지역의 사정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현지 지역에 있는 어떤 분들이 치안도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보면 생활 안정, 뭐 여성이라든가 혹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의 보호, 또 교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 사정에 맞게 치안 활동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시군 단위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부족하니까 이제는 광역 단위에서 우선 해서 각 광역 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그런 치안 서비스와 행정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이해를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미국 영화에 보안관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예를 들면 보시면 어지간하면 현장에 전부 다 NYPD, LAPD 이런 분들이 뛰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자치경찰입니다. 그런 방식의 자치경찰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제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어서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누구든지 우려할 수 있는 게 지방 권력으로부터 혹시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혹은 또 지방 유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하면 시도지사가 바로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를 못하게 시도지사와 자치경찰 사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걸 주게 되죠.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시도지사가 한 분, 시도의회의 여야가 각각 한 분,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한 분, 그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한 분을 기본적으로 위원으로 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라든가 예산 또 업무 지침 같은 걸 주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임명권자는 해당 지역의 행정 책임자인 시도지사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다른 사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한다든가 혹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재정 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 다르니 치안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도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은 이분들이 소위 국가경찰인 채 신분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서 바로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지역하고 자꾸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러면서도 우선 금년에 서울시, 세종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이미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2개 정도 그래서 시범 실시를 하면서 그런 또 우려가
없는지를 살펴볼 작정입니다. 예, 자치경찰 얘기가 나오면 이제 뒤따르는 것이 연관되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뭐 분석하고 전망하고 해설도 많이 달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예,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동안 우리 정부 한 70년 동안 예.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었다. 그리고 이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받거나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상 어떤 국면이나 보면 무슨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을 좌지우지하는 게 예.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국민 통제의 어떤 그게 맞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건 문제가 많다. 예. 그래서 좋은 모델은 원래 수사는 경찰이 하고 예. 기소는 검찰이 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든 지난 한 60년, 70년 동안 이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이 제도로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 권력이 너무 어느 한쪽에 쏠려 있음으로써 국민 인권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나오지만 검찰 내에서 그런 파행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예. 가끔씩 뭐 사건을 덮어준다든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건 나누자. 그래서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자. 예. 뭐 그런 취지에서 하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중대 권력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장기적으로 경찰권이 더 약화돼야만 국민 인권이 보호된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 제도가 불완전하다라고 지금 현재 조금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민자치의 원리를 제대로 충실히 이행하는 데는 자치경찰제 문제고 걸려 있는 것이고요. 또 오랫동안 너무 검찰권이 비대한 데서 오는 국민적 우려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현재 국립경찰 중에서 장기적으로는 이 자치경찰제가 완성되면 약 4만 3천 명 가까이가 자치경찰의 영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강 경찰이라는 이미지도 많이 씻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지방의회에 도입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우리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1년에 예산이 평균 한 6천억. 공무원이 한 600명 된다고 칩시다. 근데 그걸 주민들이 직접 감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지방의회를 구성을 해서 감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그냥 선출만 됐지 그분들이 손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직원들은 전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고 있어요. 인사권을.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감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뽑아서 또 임기도 그 의원들의 임기와 같이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감시받는다라는 일종의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방의회에서는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이런 방침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그분들이 공인입니다. 공인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아야 할 또 국민들에게 노출된다는 걸 각오하고 출마하셔야죠. 그렇게 여러 가지 숨길 게 많은 분들은 지방의회는 또 다른 분들이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를 실질적인 실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옆에 지원해드릴 테니까 그분들 개인 빚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방의회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예천군의회 사태 같은 경우에 큰 논란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처벌이 다소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어서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결국은 저희들은 그런 어떤 자정기능을 1차 주되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내용을 알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라든가 주민투표제 같은 것들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제도적 보완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소환제나 여러 대책들을 보완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지방자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이런 문제는 거듭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과도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은 지방으로 이양을 해줘야 된다는 건 지방 분권의
철학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너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또 다른 또 분열이 존재할 만큼 워낙 양쪽의 격차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지방 분권과 함께 균형 발전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보편적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 제도를 설계하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분권의 가치와 균형 발전의 가치 사이에는 쉽게 합의하면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따르죠.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그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뭐 어떻게 강구하겠습니까? 전체적인 합의를 하면서 예. 그 과정에서 불균형에 대한 것은 재정 여력이 충분한 수도권에서 예.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든가 이런 약속을 해야죠. 예. 세수를 보거나 혹은 국가 지원 등등으로 봤을 때 예. 도대체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질 겁니다. 그 길을 어떻게든 완충 장치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은 독일 사람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독일 어디에 살든 간에 네. 바로 이런 어떤 세수 격차들을 결국은 크게는 한 20-30% 이내에 예. 제일 세수가 많은 주와 제일 세수가 부족한 주가 서로 간에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하도록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요. 예.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행정기구로 독립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 규제 강화라든지 우려의 목소리가 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예, 무슨 정부 기구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규제 강화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것들이 그동안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주요 교역 상대인 EU에서는 EU GDPR이라는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데 예. 그 기준이 제법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 소위 말해서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 자체를 예. 어떤 행정부의 한 부서가 아니라 적어도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국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예. 그리고 여기저기 저희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 또 정보통신부 등에 전부 흩어져 있던 공정통부에 흩어져 있던 그런 기능을 한데 모아서 예. 소위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능하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새로운 어떤 산업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서로 간에 적절히 조화시켜라 예.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통합 어떤 이 행정 단위를 출범시키자는 거지 예. 절대로 무슨 오히려 규제를 강하게 위한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이제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 대한 주된 내용을 저희 이제 장관님으로 입에서 직접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될 날이 얼마 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관으로 일하시면서 재임 시절에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꼽아주시고 이제 앞으로 정치권에 복귀하게 되신다면 어떤 자신감으로 복귀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좀 소개 듣고 싶네요. 예, 무슨 이제 네. 자신감이라기보다도 예. 오늘 제가 기자분들 앞에서 예. 이 정부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제가 제대 말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뭐 제대 날짜가 대충 나온 것 같죠. 예. 그러나 정부의 일이라는 거는 하루도 그 시차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제가 그 점은 철저히 제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정치권으로 돌아가서 그거는 우선 가봐야 되죠. 예. 지금 여기서 행정부에 있는 친구가 이런저런 뭐 정치권 돌아가서 하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건 너무 주제 넘은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책임감,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가 하는 걸 실감을 했으니까 예. 이제 국회에 돌아가면 저희 동료 의원님들 보고 예. 이런 어떤 서로 간에 막힌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양보를 할 것과 또 현실이 어떻다 하는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서 국민 실생활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예.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목도 지금 안 좋으신 것 같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현 정치권의 점수를 몇 점을 주실 건가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질문은 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 행정부에 있으면 그런 답 잘못하다가 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좀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고, 예, 오늘 저희 연합뉴스 TV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